사람의 마음이란 참 신기하지요.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단단해지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더 쉽게 흔들리고 더 깊게 아파지고 더 오래 남는 감정들이 늘어가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오해 같은 것들이 잠깐 서운하고 말았던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말들이 하루를 흔들고 그 표정이 밤늦게까지 머릿속에 남고 그 오해가 며칠씩 마음을 붙잡아두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정말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감정이 둔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섬세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작은 결에도 마음이 금세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마음에 쌓인 세월이 두꺼워졌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것을 겪었고, 그만큼 더 많은 마음을 사용했고, 그만큼 더 조심하고 싶은 순간들이 늘어났으니까요. 또 어쩌면 이 시기가 되면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지나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다가 헤어졌고 다시 만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결국 내 곁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은 손으로 꼽을 만큼 적어지지요. 그래서인지 그 몇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만큼 그만큼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은 마음과 마음이 자꾸 아파오는 현실 사이에서 여러 감정들이 뒤엉키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내가 변한 걸까? 아니면 저 사람이 변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어쩔 때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스스로 마음을 움츠리게 되는 날도 있지요. 저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가장 많이 힘들어지는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외로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말을 조용히 털어놓으셨어요. 나는 이제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프고 싶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인데 왜 그게 더 어려운 걸까요? 예전보다 더 신경 쓰이고 더 상처가 남아요. 이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니까 서로를 더 잘 이해해야 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말도 더 부드러워야 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상처도 덜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말 한마디에 몇 날 며칠 마음이 흔들리고 상대는 기억도 못할 표정 하나에 혼자 서운함이 켜켜이 쌓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가 많아질수록 실망도 깊어지고 말의 무게도 커지고 조금만 결이 어긋나도 그 차이가 아주 크게 느껴지지요. 관계가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미묘해지고 더 섬세해지고 더 조심스러워지는 시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감정과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우리에게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더 깊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시기의 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고 습관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주는 기쁨 때문에 살고 사람이 주는 상처 때문에 무너진다. 우리는 모두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만큼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이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입니다. 어떤 감정은 그냥 잊어버리면 될 것 같지만 쉽게 잊히지 않지요. 어떤 관계는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지만 마음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말은 그냥 흘려보내고 싶은데 마음이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바꾸려는 지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지혜가 아니라 내 삶을 다잡는 지혜. 상처를 덜 받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상처를 오래 품지 않는 지혜. 오늘 우리는 그 지혜를 세 명의 현인에게서 들으려 합니다. 먼저 오랫동안 사람 사이의 예의를 강조했던 공자의 말에서 우리의 말투와 태도를 돌아보고 다음으로 관계 문제의 근원을 파고든 아들러의 지혜로 마음속 비교와 열등감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삶 전체를 통찰했던 함석헌 선생님의 사유를 통해 노년의 관계에서 꼭 지켜야 할 내 삶의 자리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관계 때문에 흔들렸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감정의 매듭들도 서서히 느슨해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사람 사이의 거리는 참 묘합니다. 멀수록 조심스럽고 가까울수록 무심해지지요. 공자는 이 부분을 아주 오래전에 깊이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그는 관계가 무너지는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 지점이 무엇인지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가볍게 쓰지 마라.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참 오래 머무르는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부드러워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지요. 말투는 거칠어지고 표정은 무뚝뚝해지고 기대는 커지고 실망은 깊어집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공자는 그 이유를 선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관계를 가만히 붙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선, 말의 온도가 지나는 선, 부드러움이 머무르는 선, 이 선이 무너지면 사람의 마음도 함께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척 현실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살아오면서 관계가 어려웠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언제나 이 선이 어긋난 때였습니다. 서로 너무 가까워졌다는 이유로 마음을 함부로 드러냈던 순간, 말을 던지기 전에 상대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던 순간,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괜찮겠지 하고 감정을 아무렇게나 보였던 순간들, 그런 작은 흔들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를 깊게 훼손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지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늘 좋은 말만 하는데 왜 집에서는 더 날카로워질까요? 그 말에 담긴 마음이 저에게도 참 오래 남았습니다. 공자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는 말이 더 깊게 들어간다. 멀리 있는 사람의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가까운 사람의 말은 그 자리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움이 필요합니다. 가식 때문이 아니라 존중을 지키기 위해서이지요. 공자는 예를 말할 때
복잡한 규칙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예는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태도,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닿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마음, 서로의 마음이 다칠까, 부드러운 표현을 선택하는 배려, 이 모든 것이 공자가 말한 예의 바탕입니다. 특히 노년의 관계에서는 이 예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나눌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지요. 지금의 우리는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몇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이 거칠어지면 그 마음의 충격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저도 어릴 때는 말이 금방 잊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 압니다. 말은 기억이 되고, 기억은 감정이 되고, 감정은 관계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요. 공자는 그래서 말은 마음을 지키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말이 다정하면 마음도 다정해지고, 말이 날카로우면 마음도 날카로워집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삶 속에서 수도 없이 경험해 왔지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진 이유가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말했으면 그 아이도 덜 다쳤을 텐데 그분은 그 일을 10년이 넘도록 마음에서 지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가슴에 오래 남았던 것이지요. 공자는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더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얘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 더 필요하다. 이 말은 가까운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무너지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키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 예의를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그 반대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까울수록 더 정성스럽게 말을 고르고 가까울수록 더 다정하게 마음을 다루는 것, 그게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지금 시대의 노년 관계에 더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넓어지는 시기가 아니라 좁아지는 시기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관계가 너무나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공자의 말은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마음의 안전장치처럼 느껴집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부드러워지면 내 마음도 더 편안해집니다. 말은 상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공자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부드러움을 잃지 마라. 그 부드러움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제 공자의 말을 바탕으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 사이의 거리를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힘입니다. 어떤 말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어떤 말은 마음의 벽을 단단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이 벽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무너지지 않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 남기는 흔적입니다.
젊은 날에는 서로의 실수도 금방 잊고 서운함도 쉽게 지나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마음이 다치면 그 상처가 오래오래 남습니다. 공자는 이 오래 남는 감정을 말이라는 작은 파동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이란 큰 사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말 하나에서 서서히 자라난다는 것을 공자는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을 더욱 다정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잘 받아주겠지, 서로 오래 알았으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오히려 관계의 결을 거칠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이 말의 파동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자식에게 하는 말은 의도보다 훨씬 강하게 들어갑니다. 말투 하나로 자식은 평생을 버티는 힘을 얻기도 하고 오래된 상처를 품게 되기도 하지요. 그만큼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의 힘이 강해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에게 들었던 말들이 지금도 제 마음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말들을 곱씹으며 서운했던 순간도 있었고 반대로 그 말들 덕분에 어려움을 이겨낸 순간도 있었지요. 말이 남긴 흔적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지혜는 지금 이 시기를 사는 우리에게 더 깊은 울림이 됩니다. 이제는 관계가 넓어지는 때가 아니라 관계가 줄어드는 때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많이 맺기보다 기존의 관계를 지켜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말의 온도가 더 조심스럽고 더 다정해야 하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말 한마디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 말 뒤에는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할까 두려운 마음, 또 동시에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관계가 오래될수록 말이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던진 말이 상대에게 오래 남을 것을 알기 때문이고 상대의 말도 내 마음 깊숙이 들어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큰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공자는 이런 마음의 구조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절제하라거나 무조건 참으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에 마음을 담으라고 했습니다. 말투를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뜻이지요. 마음이 부드러우면 자연스럽게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억지로 하는 다정함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조용한 배려가 흐르게 됩니다. 이 배려는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관계를 다시 살립니다. 특히 노년에는 말의 온도가 관계의 온도가 됩니다. 나의 말이 따뜻하면 관계도 따뜻해지고 나의 말이 차가우면 관계도 차가워집니다. 그 차이는 작은 것 같지만 그 영향은 매우 큽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평생 서로에게 솔직하다는 이유로 말을 매우 직설적으로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그 직설적인 말들이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닫게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후반에 이르러
두 분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솔직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상대의 마음이 편안한지가 더 중요했더라고. 그 말이 저에게도 아주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공자는 말의 겉이 아니라 말의 안쪽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서로를 향하고 있는지, 상대의 마음을 보호하고 있는지, 혹은 나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려는 건 아닌지, 그 방향을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말의 방향이 올바르면 관계는 조금씩 회복됩니다. 말의 방향이 엇나가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서로의 마음은 멀어지지요. 그래서 공자는 짧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관계의 온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마음의 기술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바꿀 수 있고, 말투는 고칠 수 있고, 표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마음은 다시 일으키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만큼 말은 관계의 시작이며 관계의 끝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공자의 지혜에서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부드럽게 말하는 것. 이것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그 부드러움은 상대를 위한 것이면서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한다는 것. 공자의 지혜는 절대로 먼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관계를 지켜주는 가장 실질적인 마음의 기술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항상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는 건 나 혼자 품고 있는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희한하지요. 상대가 한 말은 한 줄이었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10줄, 20줄로 커져 있고 상대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나는 그 말에 하루 종일 붙들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들러는 이 마음의 구조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들여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관계가 흔들리는 이유를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비교와 열등감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처음 들었을 때 참 오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에서 힘들어지는 이유가 대부분 상대 때문이라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관계의 고통은 대부분 내 안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비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릴 땐 성적을 비교했고, 젊을 땐 직장과 능력을 비교했고, 중년엔 자식과 집안의 안정됨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오면 또 다른 비교가 시작됩니다. 누구는 손주를 자주 본다. 누구는 며느리에게 존중받는다. 누구는 아들과 사이가 좋다. 누구는 외롭지 않다. 이 비교가 관계의 결을 아주 미세하게 바꿉니다. 내 자식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 누군가의 자식보다 부족해 보이는 순간 마음은 서운함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은 자식의 말투 하나에도 반응하게 되고 작은 무심함에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아들러는 이 감정을 열등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등감은 남보다 못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나는 저 사람이 가진 것을 갖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 생기는 작고 조용한 결핍의 감정입니다.
그 결핍은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식이 바빠서 늦게 연락한 것일 뿐인데 내가 우선순위에서 밀렸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배우자가 잠시 무뚝뚝했을 뿐인데 이젠 나에게 정이 떨어졌나라는 불안이 생기고, 친구가 전에 비해 덜 챙겨준 것 같으면 우정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는구나라는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상대는 변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만 계속 흔들리는 것. 아들러는 이 감정을 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해결하는 방법을 매우 단순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관계에서 비교를 지우면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이 말이 이 시기를 사는 우리에게 왜 그렇게 크게 와닿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식에게 서운해서 힘든 것이 아니고 배우자에게 실망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누리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느낄 때 마음이 더 크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들러는 이 비교의 순간에 관계는 이미 어긋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마음을 명확하게 왜곡합니다. 내 자식은 그냥 내 자식일 뿐인데 누구와 비교하는 순간 부족해 보이고 서운해 보이고 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늘 같은 마음으로 곁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비교하는 순간 내 곁에 사람이 덜 배려해주고 덜 애써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마음의 착시가 관계의 따뜻함을 서서히 갉아먹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상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 하나 때문에 관계가 뒤틀려 보였던 순간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파동이었습니다. 아들러는 이 파동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관계의 목적을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 이유는 서로를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버티고, 함께 웃고, 함께 나이 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을 잃으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이 시기의 관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상대에게 기대지 말고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말며 상대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이 세 문장을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감정들이 그 속에 정확히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배우자에게 너무 많은 감정을 바라고 친구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상대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대가 준 것입니다. 아들러는 바로 이 지점을 관계의 출발점이라 했습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관계는 편안해지고 비교가 사라지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서운함이 줄어들면 사람이 다시 보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아들러의 지혜는 바로 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관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고치는 것.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바꾸는 것. 이 기술을 익히기만 해도 사람 때문에 흔들린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는 순간을 분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가 어려운 순간들은 대부분 거창한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감정, 작은 말, 작은 실망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늘 내가 바라던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들러는 이 마음의 움직임을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기대 때문에 괴로워진다. 이 말은 지금 이 시기를 사는 우리에게 더 깊게 다가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기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는 효도를 기대했고, 배우자에게는 이해를 기대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변함없는 마음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대부분 말로 하지 않습니다. 가슴 안에 조용히 쌓여 있는 무언가지요. 그래서 상대는 그 기대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 차이가 서운함이 되고 실망이 되고 때로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뭘 바란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실망이 되는 걸까요? 아들러라면 이 질문에 아주 다정하게 대답했을 겁니다. 실망은 말하지 않은 기대에서 생긴다. 기대가 마음에 쌓이면 그 기대가 충족될 때까지 우리는 상대의 행동을 계속 비교하게 됩니다. 그 비교가 왠지 모르게 마음을 쓸쓸하게 만들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지요. 자식이 연락을 덜 하는 이유가 단지 바빠서인 것뿐인데 그 안에서 서운함을 찾아내는 마음, 그 마음이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들러는 이런 마음을 통제하려는 욕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관계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붙잡아두고 싶어하는 마음, 그 모양이 바뀌면 그 즉시 불안해지는 마음, 노년에 이르면 이 통제 욕구가 조용히 그런데 깊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맞이할 힘이 젊었을 때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그 안정됨을 내 방식대로 유지하려는 순간 관계는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아들러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이 가장 큰 착각이다. 자식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반응하지 않고, 친구도 언제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저도 이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바꾸려고 애쓰는 마음이 얼마나 쓸쓸한 에너지였는지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꾸려고 할 때 사실은 내 마음의 불안을 달래려는 것입니다. 상대의 행동이 바뀌면 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편안함은 상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서 온다. 이 말이 저는 참 깊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기준을 내 마음 안에 두기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상대의 행동이 기준이 되면 관계는 늘 요동칩니다. 상대의 반응이 기준이 되면 감정은 늘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관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의 삶을 인정하라. 이 말은 듣기는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이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내 방식의 사랑을 바라지 않고 자식의 방식대로 사랑하도록 두는 것. 배우자에게 내 감정을 헤아려 주길 바라기 전에 그 사람도 그 사람만의 고단함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친구에게 예전만큼의 마음을 기대하기 전에 그 사람의 인생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 이 모든 태도는 관계의 결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부드러움이 생기면 그 안에서 서운함이 흩어지고 기대가 내려놓아지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냥 그 사람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그 말 안에는 깊은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그 내려놓음이 관계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들러는 관계의 본질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사람은 서로를 구속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문장을 나의 관계에 대입해 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자유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구속이 되는 것인지, 내가 느끼는 서운함이 정말 상대 때문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비교 때문인지, 이 질문을 천천히 마음에 놓아보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고단함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걸으며 서로를 가볍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아들러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안으로 돌려봅니다. 마음속에서 가장 깊게 흔들리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 흔들림을 어떻게 다독여야 하는지 조금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감정을 겪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사실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을 스스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던 마음, 누군가가 내 삶을 채워주길 바라던 마음,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내 존재가 단단해진다고 믿었던 마음들, 이 모든 것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관계가 갑자기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갑자기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젠 내 삶을 내가 지켜야 하는구나. 이 마음이 천천히 자라기 시작할 뿐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이 마음을 누구보다 깊게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히 각자 사는 인생이다라는 차가운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버텨야만 했던 순간, 누군가에게 마음이 붙잡혀 흔들리던 순간, 누군가의 말과 태도 하나에 온종일 마음이 요동치던 순간을 모두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지요. 우리는 평생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친구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린 너무나 많은 마음을 사용했습니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바라고, 서운해하고, 다시 돌아보고, 정리를 못한 채 안고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함석헌 선생님은 그 모든 관계의 한가운데에는 내 삶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무너지면 관계도 쉽게 무너집니다. 내 마음이 불안해지면 사람을 붙잡게 되고 붙잡는 순간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이 말이 지금 이 시기를 사는 우리에게 유난히 크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를 잃는 경험이 많아지고 누군가와 멀어지는 순간도 많아지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줬다가 상처받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관계를 꼭 이렇게까지 붙잡아야 하나? 이 마음을 계속 쓰는 게 맞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 걸까? 함석헌 선생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주 조용하게 남겼습니다. 관계의 중심을 남에게 두지 마라. 너의 중심은 너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 중심이 흔들리면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누군가의 행동에 불안해지고 누군가의 무심함에 마음이 무너지지만 내 중심이 서 있으면 상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관계의 거친 파도에도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심지어 친구나 이웃을 위해서도 많은 시간을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은 종종 뒤로 밀려났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도 삼켰고 힘들었던 순간도 버텼고 내 감정보다 상대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느라 수없이 내 자신을 밀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후반에 들어선 이 시기에는 다시 내 마음을 내가 끌어안아야 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지켜주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시기입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세우는 과정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독립성을 만들어줍니다. 관계의 독립성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외롭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멀리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관계의 독립성은 내 감정이 상대에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상대가 사랑한다고 말해도 내 마음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상태. 상대가 무심하게 굴어도 나의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 삶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되면 관계는 오히려 더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를 내려놓으면서 상대도 편안해지고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이 사라지고 말이 다정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도 내 마음은 내가 지키는 게 맞더라고요. 그 말에 담긴 고요한 강함은 정말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남을 바꾸려고 노력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렸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자리를 찾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사실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너는 너로서 완전하다. 그 사실을 알면 외로움도 줄고 상처도 줄고 관계도 편안해진다. 이 지혜는 관계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의 등뼈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마음의 등뼈가 어떻게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지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순간이 더 많아지는 이유는 세상의 기준에서 멀어져서가 아닙니다. 관계가 줄어들면서 그 남아있는 관계 하나하나가 더 큰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을 땐 마음이 분산됩니다. 여기저기 나갈 곳도 많고 기댈 곳도 많고 내 마음을 나눌 곳도 많아. 한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내 마음을 받아줄 사람도 예전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한 사람에게 마음을 더 크게 실어보내게 됩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이 마음의 흐름을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립성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결코 차갑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남에게 넘기지 말라는 뜻이었지요. 우리가 마음을 상대에게 넘기는 순간 그 사람의 행동, 말투, 표정에 내 하루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흔들림이 반복되면 나는 점점 지쳐가고 결국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하는 말 하나에 하루가 무너지기도 해요. 그 말이 얼마나 깊은 마음인지 저는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그분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독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마음은 어느 순간 더 섬세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쉽게 흔들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함석헌 선생님이 말한 마음의 세움입니다. 이 마음이 서 있으면 상대의 말과 행동이 그대로 마음 안쪽까지 들어오지 못합니다. 부딪혀도 흔들리긴 하지만 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마음의 세움은 억지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의 삶을 대신 살 수 없고 이 사람도 내 삶을 대신 살 수 없다. 이 말은 사람을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자식의 삶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자식의 선택이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 삶을 인정하는 것, 배우자의 행동이 예전보다 덜 다정하더라도 그 사람도 자기만의 고단한 마음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 친구와의 관계가 예전만큼 가깝지 않아도 그 거리마저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마음이 생기면 서운함보다 이해가 먼저 오고 실망보다 현실적인 수용이 먼저 오고 기대보다 내 마음을 지키려는 온기가 먼저 생깁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이 과정을 내 마음의 방을 되찾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방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외로워지고 상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작은 말에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방을 다시 세우면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 마음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 마음의 방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내 감정을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대에 흔들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 둘째, 상대에게 바람을 줄이고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태도입니다. 아들러가 말했던 것과 이어지는 지점이지요. 기대가 줄어들면 관계는 편안해지고 서운함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셋째, 나의 가치를 남의 행동에서 찾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 존재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 내가 살아온 시간이 내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그 기둥이 바로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힘이 생기면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되고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사람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운함보다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보이고 실망보다 그 사람의 고단함이 보이고 상대의 무심함 속에서도 그 사람의 인간적인 약함이 보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런 시선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노력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로 이어가는 시선. 함석헌 선생님의 말처럼 사람은 서로를 통해 배우지만 서로에게 기대어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 균형이 잡히면 관계는 더 오래가고 마음은 더 편안해집니다. 이제 마음속에서 작은 파동처럼 흔들리던 감정들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잔함 속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중심을 세우는 삶을 살고 싶다. 그 마음이 자리 잡는 순간 관계는 고통이 아니라 배움이 되고 부담이 아니라 온기가 되고 무너짐이 아니라 회복이 됩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왜 이토록 쉽게 흔들리는지, 왜 어떤 사람의 말은 오래 남고 어떤 관계는 쉽게 멀어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겪은 모든 감정들, 모든 흔들림들, 모든 무너짐들은 사실 하나의 진실을 조용히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일은 힘들지만 그래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관계를 모두 닫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사람을 통해 살아왔고, 사람을 통해 버텨왔고, 사람을 통해 행복했던 순간들을 수없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함께 웃었던 순간도, 말없이 함께 걸어줬던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흐려지지만 그때의 따뜻함은 마음 한쪽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 때문에 흔들렸던 마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람 때문에 가장 힘들고, 사람 때문에 가장 지치고, 사람 때문에 가장 많이 울기도 하지요. 이 두 가지 감정이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관계는 늘 어렵고 마음은 늘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기보다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답게 살도록 놓아주는 것,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기보다 내 마음이 너무 지치지 않게 조금은 거리를 두어주는 것, 이것이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관계는 가까워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자주 만난다고 단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관계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지 않으면서도 멀어지지 않는 거리에서 자라납니다. 그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어지면 마음이 식습니다. 그 중간 어디쯤에서 따뜻함이 자라고 이해가 머물고 서로를 바라볼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배워야 하는 건 바로 이 적당한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배우면 서운함이 줄어들고 기대가 줄어들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가벼워지면 관계가 편안해지고 관계가 편안해지면 사람이 다시 따뜻하게 보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사람을 붙잡기보다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그 말 안에는 지친 마음이 아니라 성숙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기대 대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자라났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평생 사람 때문에 울었고 사람 때문에 웃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다시 힘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존재이지만 또 가장 그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관계를 예전처럼 감정으로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혜로 이어가야 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지치지 않도록, 사람의 마음을 너무 깊이 짊어지지 않도록, 상대의 말에 너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내 삶의 중심을 조금 더 단단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는 고통이 아니라 배움이 되고 서로를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 됩니다. 지금 마음 한켠에 누군가로 인해 생긴 무거움이 있다면 그 무거움을 오늘 이 시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인생을 살고 있고 나도 나의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이니까요. 나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나는 누구의 존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놓으면 사람 때문에 흔들렸던 감정의 잔해들이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오래 묵은 슬픔 대신 낙지 않는 따뜻함이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당장 관계를 바꾸진 못해도, 당장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진 못해도, 당장 서운함을 지우진 못해도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등불 하나쯤은 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내 삶의 중심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시간, 그 시간이 당신에게 오늘 조금이라도 머물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긴 이야기를 이어가는 따뜻한 불빛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말을 더 멀리, 더 오래 전해지게 해줍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늘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